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았는데 연휴 끝나고 어제 오늘은 주가가 반등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해서 시장이 이미 바닥을 친 건지 이번 조정의 끝은 어딘지 시장 분석과 전망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주식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오늘 개막이죠.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공식 후원사 계약을 따냈던 다국적 기업들도 참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저런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가가 연이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선 건지 아니면 또 이러다가 다시 또 약세 국면에 접어들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실 텐데 오늘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주식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좀 바닥을 친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참 잘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예. 한숨은 좀 돌린 것 같긴 합니다. 연초부터 설 연휴 직전까지 뭐 정신없이 떨어지다가 그래도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에서 한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으니까 약간 뭐 한숨을 돌리긴 정도이긴 한데 예. 전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좀 이제 물리적인 운동을 하는 유기체의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제 올라가는 상승의 관성이 강할 때는 오를 땐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으면서 결국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게 상승세라고 보면 크게 보면 지금 고점에서부터 주가 지수가 한 70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네. 바닥에서 뭐 한 100포인트 남짓 올라온 셈이니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참 시장에 있다 보면 약간 시장은 조울증 환자 같기도 하거든요. 하루만 오르면 세상이 바뀐 것 같고 또 하루만 떨어지면 또 반대의 마음을 그러게요. 갖게 되는데 예. 뭐 나스닥이나 한국이나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뭐 통상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범주 이상은 아닌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주가 조정 받았던 이유가 그동안 인플레이션도 안 생기고 중앙은행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저금리를 유지를 해줬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저금리 기조 자체를 흔드는 형국이니까 뭐 바닥은 지나가 봐야 아는 거겠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나타나는 그 반등이 앞으로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뭐 변동성의 좀 일종이 아닐까,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등에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친구가 문제인 건데 계속 얘기 네.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은 보통 경제학자들이 정의를 할 때는 물가가 오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물가가 기조적으로 꾸준히 오르려는 현상 또는 그 원동력. 네.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네. 야, 이건 속병 걸린 거네. 이건 좀 잡아야 되겠네.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즘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이 근본적으로 뭔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 원동력이 생긴 그런 현상인가? 아니면 잠깐 뭐 빵값이 그냥 올라가서 잠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계속 10년 유지되고 하는 건 이건 인플레로 보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죠. 어떤 쪽으로 네.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맥락으로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네. 이 논란과도 연결되긴 하는데 네. 거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파월 의장이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일시적 인플레라고 말했는데 이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파월 틀렸다, 일시적 인플레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즉각적인 기대를 주가에 반영하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지금은 금융시장이 깜짝 놀랄 만큼의 금융시장에서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 인플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고물가 시대에 또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착화된 현상이냐라고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임금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회의적이고요. 예. 뭐 이제 공급 병목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자체가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풀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고 나면 파월이 말했던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라고 말했던 그 파월이 말한 그 시간의 범주, 네. 시간의 길이로 보면 뭐 올해 중반 정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어도 파월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어떤 뉴스들을 반영을 하고 시장에 있는 기대와 실제와의 어떤 기대치를 주가에 반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조금 금융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길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하려면 이제 미국의 물가 한 7% 정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역사를 한 40년 전으로 이제 돌려야 됩니다. 네. 80년대 초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정권 출범할 때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의 목표도 물가 안정이었어요. 물가 잡는 게 최고의 목표이던 시절까지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중간중간에도 보면 2007년도 8년도도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한 2년 고생했고요. 그때도 연준이 금리를 올렸고 금리 예. 올리다 보니까 사고가 났던 것이고요. 2011년도 우리가 1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7% 상승률로 보면 미국의 경우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이건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인데 네. 코로나 직전에 또 이제 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플레 비슷하게 갔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냐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저효과나 이런 걸 보더라도 물가가 매우 불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말 뭐 말씀하신 의미에서의 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임금이 더 광범위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있지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뭐 조금 놀라울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1년쯤 후에 다시 센터장님 모시고 한번 리뷰를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그때는 물가 상승률도 좀 둔화됐을 것이고 그럼 그때는 금리를 다시 내립니까? 저는 미국의 경우는 예. 이번에 그 연준 의장이 파월이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이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내년 정도가 됐을 때 미국 경제 상황 봤을 때 또 내릴 수 있는 2018년이 그랬거든요. 2018년 12월까지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린 긴축을 했었죠. 예. 근데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버퍼가 생기니까 또 2019년 금리를 3번 낮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매우 좀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상반기까지는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예, 어쨌든 뭐 미국도 어느 정도는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되거든요. 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를 올려놓으니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또 정책의 수단이 생기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금리가 요즘 오르니까 미국 나스닥 시장도 조정을 많이 받고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 네.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나스닥 시장은 조정 받을 때가 됐다. 올라온 그래프 봐라. 뭐 예. 저게 뭐 지리산이지 저게 뭐 그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뭔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세상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저 기업밖에 없고 네. 그럼 뭐 프리미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는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미국 증시의 오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너무도 훌륭하죠. 그런데 당대에 이런 기업들이 늘 있었습니다. 1920년대는 그 포드와 아니면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라디오 스테이션인가요? 라디오 예.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자동차와 라디오는 매우 그 아주 그 기술 낙관론의 총하였습니다. 예. 이게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길게 보면 한 13년째 큰 조정 없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미국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가 최근이 물론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이전의 시기가 1920년대에 그런 기술 낙관론이 있을 때 미국 증시가 이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예. 위대한 개츠비와 같은 그런 아주 흥청망청거리는 소위 뭐 재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낙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낙관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나타났던 미국의 니프트 50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종목들.
그때 속했던 종목들이 IBM이나 제록스 같은 기업인데요. 네. IBM과 제록스는 70년대 초반의 팡입니다. 음. 지금의 구글과 아마존에 비견될 만한 주식들이었고 예. 이런 주식에 대한 낙관론이 얼마나 깊었냐면 당시에 그 니프티 50를 주도했던 사람들,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원 디시전 스탁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주식입니다. 한 번 사놓으면 평생 팔 이유가 없는 주식이에요. 가장 좋은 주식이라는 네. 그런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또 닷컴 버블이 있었죠. 예. 이제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나스닥이 10배 올랐거든요. 넷플릭스는 160배가 올랐습니다. 예. 이런 어떤 기술 낙관론이 20세기 이후로 보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너무 비관론의 편에 서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가는 떨어지기보단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2년 연속 떨어졌던 거. 이제 S&P 500 기준인데요. 뭐 다우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또 떨어지는 거. 이런 일이 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증시 100여 년의 역사에서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건 세 국면밖에 없었어요. 대공황 때는 흥청망청 많이 떨어졌고요. 네. 2차 대전 이후로는 73년, 74년도 1차 오일 쇼크 그때 2년 연속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때는 3년 연속 떨어졌는데 네.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로 중앙은행의 힘이 커지고 뭐 경기가 좀 나빠지려 그러면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이렇게 보면 2차 대전 이후로 80년의 역사 중에서 미국 증시가 2년 연속 떨어지는 것 자체도 매우 드문 일이에요. 네.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은 반등할 확률이 높은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공황 73년, 74년 예. 그리고 IT 버블 직후에는 굉장히 깊은 기술 낙관론이 있었어요. 그 직전에 그 직전에. 예.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의 많이 우리가 올랐겠죠, 그럼.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반작용도 크게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거 안 사는 게 맞았던 거냐? 뭐 사실 저는 한 2019년 이즈음부터 미국 주식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의 선택이 맞았느냐면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맞지 않았을 수도 있죠. 돈은 못 벌었죠. 그 믿음을 예, 가졌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주식이 한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을 때는 정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 직전에는 뭐 이런 문헌 기록이 없는데 니프티 50가 부러질 때 70년대 초반에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금리가 바닥에서 조금 오르니까 한 5년 올랐던 니프티 50가 그냥 바로 꺾여 버렸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역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땐 금리가 바닥에서 고점까지 계속 올라가는 정과정에 걸쳐서 미국 주식도 같이 올라가다 나스닥도 금리 고점과 주가 고점이 비슷하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예.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계기나 트리거를 찾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분석하는 사람도 야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부러질 거야인데 보다 깊이 보면 어느 임계치에서 주식이 부러지는 거는 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금리와도 무관한. 무한하다기보다 상관성은 있으나 예. 정확한 시점을 알긴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럼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태도가 아닌가. 이거는 뭐 미국 나스닥이 뭐 많이 망가질 거다 이건 저는 사실 알진 못해요. 다만 제가 투자자라 그러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렇다 그러면 내 자산을 거기 많이 넣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뭐 저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상반기까지 나타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인플레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13년 오른 데 따른 반작용일지 네. 이건 알 수가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도 뭔가 낙관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의 기술주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그 기업들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도 공감하는데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이 10년 후에 벌어들일 것까지도 당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비싸죠. 쿠팡 같은 회사 언제 흑자가 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상장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주식이 오르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저는 쿠팡은 계속 게임이 진행 중인 거죠. 예. 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좋아질 수는 있는 거지만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성장주는 그 자체가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13년 연속 큰 조정 없이 오른 다음에 나타나는 조정이라 그러면 이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저는 뭐 전문가가 찝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뭐 불만하실 수 있고 저 공감하는데 투자가 저는 공학이 아닌 것 같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맞았던 공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태도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성공한 투자자 워렌 버핏을 보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있어요. 네. 주식은 잘 사면 늘 돈을 벌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또 주식을 사는 건데 저는 워렌 버핏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리하게 안 쫓아가고요. 남의 시세인 것이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의 투자에 기반이 되는 벅셔 해서웨이가 보험회사라고 하는 게 저는 워렌 버핏의 성공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관계가 돈이 있습니까? 계속 들어와요. 아, 고객의 보험료로. 네, 보험료를 가지고 잘 운용하는 거고 예. 그래서 버핏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건 참 좋은 모델이다.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자산 운용을 잘하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예. 그는 늘 현금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네. 그걸 잘 운용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투자자가 너무 많이 오른 쪽에 내 자산을 다 묻는 것보다는 저라면은 제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뭐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 있는데 그 주식이 훌륭한 주식일 수 있어요. 네. 지금의 기술주들이 예. 조정받고 갈 수 있는데 이게 훌륭한 주식이라고 하면 어려울 때 버텨야 되는데 내 자산이 전부 주식에 올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마인드로 그걸 견디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저는 미국의 기술주에 몰입하시는 것보다는 뭐 그 주식에 투자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현금을 가지고 좀 시장을 올해 특히 상반기까지는 네.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할 만큼 분위기는 좀 덜컹덜컹하는 것 같다.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예. 역사의 경험으로 보면 한쪽 방향으로의 운동이 이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런 반작용도 크게 나타났으니까 예. 이게 뭐 그 시작일지 아니면 또 다시 또 저런 거 다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나 공학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자가 가져야 될 태도의 문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급락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특히나 그 미국에서 이제 산불이 요즘 이제 산불이 발생은 몇 달씩 타거든요. 네. 근데 이 왜 산불이 이렇게 수개월씩 불이 나냐라는 것에 대한 제 생각엔 신뢰 있는 해석은 잔불을 너무 일찍 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불이 나면 네. 미국에서도 이제 불을 끄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헬기를 동원해서 불이 날 때마다 끄니까 충분하게 안 타면서 퇴적층은 굉장히 낙엽은 많이 쌓이고요. 예. 나무들은 많이 자라서 또 서로 막 이제 밀접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한 번 나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재미있는 거를 봤는데 그래서 잔불을 막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산불을 막는 잔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자정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를 좀 태워서 없애는 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10여 년 동안 중앙은행이 예. 어떻게 보면 잔불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 미국의 소방 공무원들처럼 뭐가 있을 때마다 막 들어가고 2019년에는 그걸 보험용 금리 인하라 그랬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예.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우발적인 주가에 그것이 뭐 일시적인 그 과민 반응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하고 대처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약세장에 나오면 주식을 가지고 약세장을 맞는 거지 이걸 뭐 현금을 다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는 아니라고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뭐 가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어렵더라도 들고 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어려운 국면에서 내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현금의 중요성이 높은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계속 올랐던 시장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혹시 좀 없겠습니까? 즉, 합리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 다 투기적인 관계 아니고 예. 기술의 진보 이런 건 맞는 건데 네. 나스닥이 아주 훌륭한 주식이 됐지만 IT 버블이 아마존이요. IT 버블 붕괴를 해줄 때 $100 했던 주식이 10불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예. 지금 또 3-4천 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주식도 많이 내려간 후에 다시 오를 수 있으니 그럼요. 많이 내려가는 그 상황의 시나리오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가를 네. 늘 체크하고 같이 달리자.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의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라고 봅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베이징 올림픽이 오늘 개막했어요. 네.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늘 뭐 알려진 얘기 말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네. 베이징 올림픽은 재밌는 이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슬픈 올림픽이고 예.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올림픽. 잔치는 잔치인데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잔치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이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 홍콩도 탄압하고 신장 위구르에서 인권 유린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죠. 예. 네, 미국의 친구들, 뭐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같은 이런 9개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런 미국의 입장에 맞춰서 올림픽 보이콧, 그러니까 경제사절단 보내지 않는 예.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과 점심 같이 하면서 정상회담하고 개막식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서방 국가들 좀 그 속을 긁고 있군요. 우리는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중국하고 가서 지금 술 한잔 한단 말인가 하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라고 하든 예. 러시아는 중국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놓고 중국, 러시아, 미국이 대판 감정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제 그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분석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베이징 올림픽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에서 최전선 전투 지역이 됐다. 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러시아가 들어가 있고 근데 러시아도 중국하고 국경 문제를 놓고 사이는 좀 안 좋은 나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상황은 다릅니다만 요즘 갑자기 이렇게 중국하고 밀착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이해관계가 둘이 서로 잘 맞아서거든요. 요즘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느냐 마느냐 또 공격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강하게 개입을 할까 이런 예. 걸 두고 고민 중이에요.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중국이 대만을 대하는 심정과 같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도 미국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미국만 없으면은 저 땅 그냥 당장 우리 땅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는 두 나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해관계가 어느 때보다 잘 맞는다. 그래서 가깝다. 그래서 중국 올림픽 축하해주러 러시아가 갔다. 네. 올림픽 분위기는 서방 나라들이 좀 반대하고 있어서 안 좋은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이게 그 중국의 무슨 인권 유린 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저런 거 제대로 안 하는 나라가 올림픽은 무슨 올림픽이냐 이제 이런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올림픽 스폰서들 기업들도 대놓고 올림픽 축하합시다 광고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분위기 안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사실 피해를 보는 곳이 올림픽 스폰서, 후원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올림픽 분위기가 좋으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은 그걸 대대적으로 미국에도 중계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나이키가 중국 올림픽을 후원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 광고가 미국에도 나가고 뭐 중국에도 나가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시장을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이 미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베이징 올림픽 스폰서 기업들 제정신이냐, 중국이 지금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하는데 뭐 하는 거냐 이러는 쪽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 광고를 안 하면 또 이번에는 중국 시장 굉장히 큰데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는 게 당신들 창피해?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보이콧 안 산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고 아주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 올림픽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코카콜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기업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게 네. 히틀러가 개최한 올림픽이거든요. 예. 예. 근데 베를린 올림픽에도 스폰서를 하더니 이번에 또 저런다. 정말 정신없는 회사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콜라만 팔면 되냐? 네. 생각 있게 좀 살아라. 네. 하는 게 미국 쪽의 입장일 거고. 네, 그런데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콜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서 예. 매출이 늘고 있는 중국이나 어떤 신흥국에 좀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올림픽 광고를 하고 미국에서는 안 하는 걸로 정했어요. 아, 중국에서는 스폰서를 열심히 하고 네. 그 대신 그게 미국에는 안 알려지지 않게. 네. 야.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현지에서만 브랜드 광고를 하는 쪽으로 결정한 기업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장님 따로 있고 사장님 따로 있는 회사 있죠. 네. 그리고 사장님이 회장님 아들인데 사이가 둘이 안 좋으면 네. 그 직원들 어디에 꼭 줄을 설 수 없고 안 설 수도 없고 분위기는 이상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딱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올림픽 스폰서 비싼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안 할 걸 그랬어요. 북경 올림픽은. 이게 근데 네.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올림픽 스폰서들이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은 우리가 후원사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예. 올림픽이 어디서 열리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신청을 하고 그 기간도 10년, 20년씩 장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먼저 내고 올림픽이 어디서 개최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평창 이렇게 그거 했던 하기 것처럼. 전에 이미 올림픽 스폰서는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도 카자흐스탄 그 알마티하고 예. 경쟁을 했었어요. 개최지 경쟁. 북경이냐 알마티냐. 네, 예. 근데 이제 4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베이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올림픽 스폰서 기업들이 아주 좋아했죠. 예. 하마터면 카자흐스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뻔하다가 세계에서 이제 최대 시장이 될 수 있는 중국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니까 야 이거 마케팅 효과 단단히 보겠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도 코로나 때문에 망쳤고 이번 올림픽 분위기도 좀 이렇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들 중에는 좀 재밌는 얘기 갖고 있는 나라들은 좀 혹시 있습니까? 이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예. 폴란드와 벨라루스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동쪽 위에 있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거든요. 리투아니아. 네. 예.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출전시켰어요. 13명. 13명이 역대 최대예요. 작은 아무래도 나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예. 리투아니아가 지금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예. 최근에 계속 그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니까 지금 이렇게 최대 규모 보는 게 소심하게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거 아니냐. 중국이랑 좀 다시 친하게 지내보자. 네, 갈등을 좀 풀어보려는 노력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리투아니아는 올림픽에 선수단 보는 게 뭐가 뭐 그런 거라고 또 반발은 하겠네요. 네. 리투아니아 이 나라가 뭐 얼마 전에 그 중국한테 중국 당신들 문제다. 네. 아주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네네. 중국도 와 되게 자존심 상하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그 나라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왜 럼주를 대만이 대규모로 사줬다라고 예. 한 그 럼주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중국이 그 리투아니아가 중국으로 럼주를 수출하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 갑작스럽게 이 수입을 거부하면서 바다에 지금 정처 없이 떠돌던 럼주 한 24,000병이 실린 컨테이너를 네. 대만이 모두 사줬다는 얘기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해준 국가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리투아니아 같은 이렇게 대만을 지지하고 반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뭐 버릇없는 나라를 손보지 않으면 예. 제2, 제3의 리투아니아가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또 리투아니아에서 그 상품을 사다 쓰는 나라들까지 제재하는 걸 고려 중입니다. 중국이랑 리투아니아는 그래서 싸우고 있고 리투아니아는 그래서 중국의 적인 대만이랑은 친구.
네. 점점 더. 리투아니아만 그래요? 아니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요즘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이 슬로베니아도 그렇고 동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데 예. 특히 중부, 동부 유럽 국가들이 관계가 안 좋습니다. 사실 이 중동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만 해도 사실 환영받았어요, 중국이.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의견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팬데믹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뭐 예. 환멸감이 심화된 것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인접 국가인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결속을 하면서 네. 뭐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도 잇따라서 중국의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네, 예. 그런데 이제 대만이 이 기회를 틈타서 유럽 국가들과 이제 경제 협력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이제 자신들의 영토의 일부를 주장하면서 너네 통일 거부하면 침략이야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건 잘 아실 텐데 예. 이것 때문에 중국이 대만의 외교 관계나 경제 협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가적으로 고립이 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네. 예. 그래서 대만이 외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극도로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대만이 현재 그 전 세계에서 뭐 지금 협의 중인 거, 진행 중인 거 빼고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14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건데 그래서 대만이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여기저기 다 막혀 있으니까 새로운 블루오션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보자. 예. 하고 이제 반중 정서가 강한 그래서 자신들에게 좀 우호적일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기술력과 투자 자본이 투입됐을 때 윈윈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중동부 유럽이더라라는 예. 거죠. 하필이면 그때 중국과도 사이들이 안 좋으니까 네. 대만이 동유럽 국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절친이 된 리투아니아와는 반도체나 뭐 생명과학, 예. 전기버스, 위성기술, 뭐 그리고 핀테크 같은 금융 분야의 기술 협력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간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만이 자금을 대는 펀드도 조성을 했고 있는 거 다 주겠다는 거군요. 오랜만에 대만 편 들어주는 나라가 나타나서 네. 굉장히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체코에는 뭐 사이버 보안이나 예. 우주 산업과 관련된 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는데 이 대만의 특징적인 외교 방식이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뭐 정보통신이나 전자제품 제조 같은 기업들을 예. 유럽 국가에 출동을 시켜요. 그래서 경제적이나 정치적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넓히는 전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리투아니아에 대만 반도체 기업 연구원을 보내서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인력을 양성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대출이나 투자도 해주는 방식의 외교인데 대만은 이 대가로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이 저비용과 저위험으로 중동 유럽 국가의 공급망을 넓힐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국가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라서 예. 우리는 대만을 지지합니다라는 국가적 지지까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라도 대만이랑 저희는 안 친할게요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국 사실 눈치 좀 그렇죠. 보느라고. 예. 중국이 대만이랑 친하든 중국이랑 친하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동유럽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미국 월스트리트에 네. 그 보너스 상여금이 아주 요즘 넘쳐난다 이런 기사들이 많다면서요? 네. 뭐 다들 시장이 좋았으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기분은 있는데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남들 돈 많이 버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이게 2009년 이후에 최대 폭의 보너스라 그래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 있죠. 예, 예. 지난해 수익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던 것은 기본이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물로 나온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M&A 같은 걸로 벌어들인 수익도 많았고 또 크고 작은 기업 공개, IPO들이 잇따른 덕분입니다. 예. 주요 투자은행들의 순이익이요. 지난 2년간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컸다고 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금융권은 사실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대신에 예. 많이 번 만큼 잘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라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해 직원 1인당 보너스가 20에서 5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돈을 많이 받아간 사람 중에 넘버 원이 CEO들. 예. 그리고 이게 300억 넘게 받아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상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 주니어 애널리스트들도 보너스를 예. 그렇게 많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주니어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주나 봐요. 네, 이게 지난해 화두였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예. 많다 보니까 예. 그 아래 직원들한테 일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주니어들이 번아웃이 오면서 예.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음, 일주일에 예. 8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니까 하루에 16시간. 그렇죠. 16시간이면 네, 24시간에서 8시간 빠지는 거니까 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말고는 계속 일하는 거네요. 네, 진행자님과 비슷하죠. 근데 저는 별로 보너스 여기 가서 일할 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네. 이 워라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영리한 인재들이다 보니까 아예 창업을 하거나 기업에 들어가서 금융 부분을 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대 투자은행들이 작년에 그 1년차 애널리스트들의 기본급을 네. 17에서 20% 정도 대폭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만두는 사람이나 이직한 사람이 많아지면 팀을 예. 다시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경쟁사의 거래를 뺏기니까. 월급 많이 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뭐 경영진들도 예. 이탈을 막기 위해서 성과급 지지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주주들의 불만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재산이고 인재가 이 회사 먹여 살리는 이런 나라는 네. 인재 잡아야 되는데 인재가 영리하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거 준다고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건 사 먹을 수 있으니 돈을 주십시오 그럴 테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잠깐 뭐 페이스북 네.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와서 문제가 좀 이것저것 됐던 것 같긴 한데. 네. 예. 잠깐 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페이스북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주가가요. 예. 하루 만에 25%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를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페이스북이 그 주 수입원이 광고거든요. 근데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별로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틱톡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저커버그 메타 창업주죠. 예. 이번 실적은 틱톡 때문에 망쳤다 이렇게 시인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페이스북 광고가 그동안 휴대폰에서 이 사용자가 뭘 검색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예. 그래서 왜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를 보면 이거 내가 이 상품에 관심 있는지 어떻게 알지 하는 느낌 자주 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애플이 작년에 그런 광고에 대해서 왜 휴대폰 사용자들이 뭘 검색하는지를 페이스북이 빼가서 광고를 붙이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휴대폰 사용자의 관심사를 외부 앱 업체가 못 빼가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네, 그래서 예전만큼 고객 취향을 저격하지 못해서 광고주들이 넘어가고 있다. 이래서 실적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